안녕하세요. 세탁회사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가 나면 오히려 말수가 더 줄어드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억울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그러던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땐 사람들이 저를 참 순하다고 했어요. 순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건데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세탁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텔이랑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침구랑 가운, 수술포 같은 걸 받아다가 세탁하고 소독해서 보내는 일이에요. 공장 동이 2개고요. 직원은 30명쯤 돼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다 아는 정도는 됐죠. 아직도 증기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저같이 평생 남편한테도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산 사람이 딱 한 번 제대로 마음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해서요. 작년 이맘때 인생에서 정말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요. 제가 일찍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9 되던 해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마당에서 신발 신다가 그냥 옆으로 넘어가셨는데 뇌졸중이었죠. 저희 집은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날로 더 바닥을 쳤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담임 선생님이 저 대학 보내겠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는데 제가 먼저 자퇴서를 썼어요. 어머니가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솔직히 오래 서운했어요. 그러고 들어간 데가 산업 세탁 공장이었어요. 병원이랑 여관에서 나오는 시트를 받아서 빠는 데였는데 여름에는 공장 안이 40도가 넘어갔어요. 증기가 천장까지 차서 앞사람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였고요. 저는 거기서 하루 14시간을 서서 다리미를 손등에 대는 게 일상이었어요. 지금도 제 오른손등에 흉터가 있는데 저는 그걸 제 졸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장 사장님이 연세 많은 할머니셨는데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미수가, 넌 손이 빠른 게 아니라 눈이 빨라. 그게 참 귀한 거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다림질만 가르친 게 아니라 장부 쓰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몰랐지만요. 그러다 제가 24 되던 해에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져 폐업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기계 2대를 그냥 넘겨주셨어요. 낡아서 팔아도 얼마 안 되는 거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었죠. 그걸로 저는 변두리에 자리를 얻어 여관 시트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지독했어요. 새벽 2시에 수거 나가서 아침에 돌리고 오후에 배송하고 그러다 기계가 서면 밤새 뜯어서 고치고요. 32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호텔 계약을 땄고 39에 종합병원 감염관리 인증을 받으면서 법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인증 하나 받으려고 제가 2년 넘게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바닥에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기계는 빌려 써도 되는데 사람 이름은 절대 함부로 빌려주는 거 아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남긴 말이에요. 전 그 말을 30년 동안 지켰고요.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친정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걸 알아야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설명이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참 조용한 분이셨어요. 목수 일을 했는데 벌이가 들쭉날쭉했죠.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명절만 되면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깎아내리셨어요. 저 인간은 돈하고 원수를 줬어.
나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애들 다 굶어 죽었다니까. 그 말을 상 앞에서 아버지 앉혀놓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놓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등을 봤어요.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는데 어깨가 굽어 있더라고요. 그 등이 평생 잊히질 않아요. 남자가 집에서부터 기가 죽으면 밖에서도 사람 노릇을 못한다는 걸 전 어릴 때부터 직접 본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뼈에 새겼어요. 남편은 28에 만났어요. 그 당시 남편은 호텔 직원이었는데 세탁물 인계해주러 우리 공장에 자주 왔어요. 하루는 제가 장부에 사인하는데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때 제 손이 다 갈라져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 핸드크림을 하나 사왔어요. 이거 바르고 자면 좀 낫대요. 사장님 손 보니까 제가 다 아프더라고요. 제 손을 보고 뭘 사다 준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28이었고 남자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사업을 2번 했어요. 수입세제를 유통했다가 2년 만에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엔 주차장 임대를 했다가 또 접었어요. 2번째 정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 우는 걸 봤죠. 나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나더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당신 돕는 거래. 그 말에 저는 아버지 등이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회사 영업이사로요. 이게 제가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일이라는 게 호텔 총지배인이랑 병원 구매팀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관계로 잘 굴러가는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여자가 나가면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걸 정말 잘했어요. 사람 얼굴 기억하고 농담하고 술자리 분위기 살리는 거. 전 죽어도 못하는 걸 남편은 타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뭘 베푼 게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자리에 맞는 사람을 앉힌 거였어요. 다만 저는 그때도 하나는 지켰습니다. 그래, 나가서는 당신이 사장해. 대신 서류는 내가 다 볼 거야. 그래서 법인 지분부터 대표이사 등기, 통장 도장도 저는 20년 넘게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서운해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만은 웃으면서 넘겼죠.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땐 정말 몰랐지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워놨으니까 네가 이렇게 호강을 하는 거다. 그건 잊으면 안 돼.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요. 전 그때 이미 공장을 5년 넘게 돌리고 있었고 직원이 10대 명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네 했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혼자 키웠어요. 그 세월이 어땠을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억척스러움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제가 이틀 전부터 내려가서 전을 부쳤고 제사가 1년에 5번 있었는데 장도 다 제가 봤어요. 어머니 병원 다닐 때 모시고 다닌 것도 저고요. 서방님 유학 갈 때 학비 보탠 것도 저였고 나중에 자리 잡을 때 들어간 돈도 다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늘 똑같았어요. 장남이고 큰 며느리니까 그런 거지. 안 그러면 그걸 누가 하니? 매달 어머니 앞으로 생활비 200만 원도 나갔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는 돈인지를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들이 보내주는 거라고 믿었던 거죠. 실은 우리 회사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요. 시댁 식구 중에 회사 대표가 저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확히는 다들 남편이 사장이고 제가 그 밑에서 격리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처음에 그렇게 대충 얼버무린 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 그걸 알면서도 굳이 정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등 때문이에요. 굳이 남편 길을 꺾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 번은 명절에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빠도 참, 언니 손 좀 봐. 아직도 저러고 살게 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원래 제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도 집에 좀 있으라니까. 오빠 회사 잘 되는데 뭐하러 언니까지 나가. 전 그때 국을 뜨고 있었는데 국자를 든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 공장이 누구 건지, 회사 대표이사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저랑 남편 둘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과를 깎고 있더라고요. 그땐 그냥 그렇게 웃고 넘겼어요. 그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밖에서 누가 뭐라고 알든 서류에는 제 이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너무 오래 그렇게 불리면 자기가 진짜 그 사람인 줄 알게 되더라고요. 작년 봄이었어요. 관리실장이 서류 하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랑 15년을 같이 일한 사람인데 웬만하면 이런 걸로 저한테 직접은 안 와요. 이사님 카드 내역인데요. 법인카드 접대비가 반년 사이에 3배로 뛰어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결제가 반복적으로 잡혀 있었고요. 우리 거래처 중에 그 호텔은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실장한테 알겠다고 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고 며칠 후에 남편 차를 쓸 일이 있어서 조수석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명함첩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 명함이 아니었어요. 디자인이 달랐고 종이도 더 두꺼웠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대표이사 강태호.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적 없는 명함이 200장 넘게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한 장 꺼내서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길래 식탁에 그 명함을 올려놨어요. 이거 뭐야? 그거 어디서 났어? 남의 차는 왜 뒤져? 내가 뒤진 게 아니라 그냥 서랍 열었더니 보이더라.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묻잖아. 그냥 별거 아니야. 밖에서 쓰려고 몇 장 판 거야. 우리 회사 이름이랑 사업자 주소까지 그대로 박혀 있는데 그걸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이거 들고 어디 다녔어? 남편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이번엔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이 바닥 몰라서 그래. 내가 이사 명함 내밀면 저쪽에서 팀장급 내보내. 근데 사장 명함 내밀면 본부장이 나와. 계약이 그 자리에서 갈려. 작년에 대학병원 재계약 내가 어떻게 딴 줄 알아? 내가 사장이라고 하니까 그쪽 본부장이 술자리에 나온 거야. 그럼 나한테 미리 말했으면 되잖아. 그렇게 필요한 거였으면 내가 왜 안 해줬겠어? 그냥 밖에서만 쓰고 마는 건데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이걸 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 심각한 거야. 회사 이름이랑 대표직까지 걸려있는 건데. 알았어, 알았다고. 안 쓸게. 다 버리면 될 거 아니야. 됐지? 남편이 명함첩을 들고 나가서 정말로 쓰레기통에 넣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들어와서 방으로 투덜대며 들어가 버리는데 그 모습에 서로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했어요. 저는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요. 영업 이사 자리 만들어준 것도, 밖에 나가면 사장님 소리 듣게 놔둔 것도요.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랐던 걸까요? 밖에서 사장 소리 듣는 걸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종이에 진짜로 대표이사라고 박아 넣어야 했던 걸까요? 그러면서 무서운 생각이 하나 스치더라고요.
어쩌면 진짜 저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데 그 생각을 얼른 지웠어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겹쳤어요. 남편이 제 인감을 찾는 일이 잦아졌어요. 사실 결제 서류도 제가 일일이 다 뜯어보진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설명하면 저는 도장만 찍었거든요. 20년 넘게 그래 왔으니까요. 하루는 남편 휴대폰 화면에 문자가 하나 뜨더라고요. 사업자 대출 한도 조회 결과 안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도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또 잘 둘러댈 테고 그럼 저는 또 넘어갈 테니까요. 대신 그날부터 회사 자금 흐름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오전에 제가 공장 사무실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공장까지 직접 온 건 그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계셨는데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예, 나 좀 살려다오. 나 이렇게는 못 죽는다. 봉투 안에 든 건 진단서였어요. 췌장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모질게 하셨어도 그래도 20년 넘게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나 놀랐는지 제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시더라고요. 태준인 지금 목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고 연수는 울기만 하고 말할 데가 너밖에 없다. 서방님은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교수는 아니고 월급 받는 자리인데 동네방네 우리 둘째는 대학병원 다닌다고 말하고 다녔죠. 서방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돈이 다 묶여 있어서요. 얼마 전에 오피스텔 분양을 하나 받았는데 잔금 치르느라 통장이 비었고 펀드도 지금 빼면 반토막이에요. 치료는 제가 다 챙길 테니까 그 목돈만 형수님이 좀 해주시면.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대체 묶인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서방님 차는 3년마다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새 차였고 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둘째가 저런 차를 탄다고. 근데 정작 사는 데는 병원 근처 원룸이었어요. 애들이랑 동서는 처가 근처에 따로 살고 자기는 당직이 많다는 이유로 혼자 원룸에 살았어요. 남한테 보이는 건 최고급으로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최소한으로 사는 것. 그게 서방님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난 진짜 형편 안 되는 거 알잖아. 이거 해결해 줄 사람 언니밖에 없어. 이번에도 결국 저였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근데 저도 하필 그때 자동화 설비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낡은 건조기 라인을 바꾸려고 모은 3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걸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남편한테 딱 한 가지는 말해뒀어요. 이거 회사 돈이야. 내 개인 돈 아니고. 알아. 그거야 나도 알지. 당신 월급에서 매달 80씩 빼고 넣을게. 회사에서 가불해주는 걸로 처리할 거야. 뭐? 우리 엄마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와, 진짜 치사하다. 치사한 게 아니라 절차야. 이게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면 나도 이런 말 안 하지. 그놈의 절차. 당신은 나한테까지 꼭 그래야 돼? 내가 남이냐?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주고 말까 했어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세무사한테 다른 일로 전화할 일이 있어서 슬쩍 물어봤거든요. 회사 돈으로 가족 병원비를 좀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고요.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쓰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제일 먼저 걸리는 항목이라면서 차라리 직원 가불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제일 깨끗하다고요. 그래야 서류가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회사를 지키려고 한 선택이었죠. 남편이 한참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더니 결국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목돈 값을 하면 다 쓰는 서식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는 종이 한 장이요. 그래서 남편도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말 몰랐어요. 돈은 6번에 나눠서 보냈어요. 세무사가 시킨 대로 저교의 치료비라고 찍어서요. 마지막 송금을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한다. 고맙다, 고마워.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입을 뒤집어 쓰고 조금 울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데요. 그땐 진짜 그랬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항암을 시작하면 입맛이 없을 것 같아서 죽이랑 반찬을 좀 해서 어머니 댁에 갔어요. 벨을 눌렀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길래 저는 병원에 가셨나 싶어 그냥 문 앞 계단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 거예요. 저 아래 골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올라오고 계셨어요. 친구분 셋이랑 같이요. 얼굴이 벌겋고 손엔 동네 맥주집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유, 그 집 생맥주가 시원하긴 시원해. 개운하니 좋다. 요즘 얼굴이 훤하네. 무슨 좋은 일 있나? 한턱 내라고 할까봐 말 안 하는 거야? 아이고, 좋은 일이야 뭐 있지. 다음에 내가 한 잔 살게.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항암 시작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대낮에 생맥주를 마시고 들어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한턱을 내겠다뇨?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데 손끝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계단 밑에서 저를 보시고 잠깐 멈칫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짧은 순간에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웃음기가 지워지고 어깨가 툭 떨어지고 목소리는 반으로 줄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그랬니? 전화 드렸더니 안 받으시길래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술 드신 건 아니죠? 바람 좀 쐬자고 해서 그냥. 아니, 나는 뭐 먹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다 왔지. 아이고, 어지러워. 어머니가 벽을 짚으시더라고요. 친구분들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흩어지는데 그중 한 분이 어머니를 한번 돌아보는 걸 전 봤어요. 어머니는 계단을 올라와서 제 팔을 잡고 몸을 반쯤 기댔어요. 예, 내가 오늘은 몸이 영 안 좋아서 좀 누워야겠다. 죽은 이따 먹으마.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반쯤 내려왔을 때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텔레비전 소리였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이었고 볼륨이 꽤 컸어요. 전 그날부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근데 병원 기록이라는 게 가족이라고 함부로 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진료 내역을 알아낼 방법은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하기로 했죠. 어머니한테 병원 가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어요. 어머니, 다음에 언제 병원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됐다. 태준이가 다 챙겨줘서. 너는 회사 일도 바쁘잖니. 그래도 혼자 어떻게 다니세요? 저도 이번에 같이 가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글쎄, 됐다니까. 다음 주 목요일 아침 일찍부터 가는데 태준이가 다 알아서 해줘. 그때만 해도 며느리 손 빌리기 싫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목요일이라는 말이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목요일 오전에 저는 어머니 집 앞 골목에 차를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짓은 처음 해봤어요. 9시가 조금 넘으니까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옷차림이 이상했어요. 화장을 곱게 하고 아끼시던 자주색 정장 재킷도 입고 계셨어요.
손에는 큰 종이 가방을 2개나 들고 계셨고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택시를 타시길래 저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근데 병원 쪽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데 택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한 20분쯤 달려서 택시가 선 곳은 종합병원이 아니었어요. 상가 건물이었고 3층에 산부인과 간판이 걸려 있었죠. 그 옆에는 산후조리원이 같이 붙어 있었고요. 어머니가 그 종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길 건너에서 봤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뒤에 어머니가 내려오셨을 때는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었어요. 종이 가방 2개를 다 두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뭔가 기대에 찬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꼭 두들겨 맞은 것 같아.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저는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앓는 소리를 하셨고 저는 네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픈 것까지 가짜였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는 건 그날 그 상가 건물 앞에서 반은 확신한 셈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그 조리원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렸어요. 김밥 한 줄 먹고 화장실 참아가면서요. 그러다 나흘째 되는 오전이었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아기 짐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론 젊은 여자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요.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우리 거래처 호텔 격리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회사 송년회에도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명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시동을 걸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 장면을 보는데 그냥 TV 속 드라마 같았어요. 2사람이 가고 나서 저는 조리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담받으러 온 척하고요. 로비에는 방명록 같은 게 있었는데 산모들 축하 메시지를 적어놓는 판이었는데 거기 그 여자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사장님, 사모님 축하드려요.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봤습니다. 상담실장이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데 잠깐은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제 딸이 곧 출산이라서요. 미리 제가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실장이 저를 상담실로 데려가서 방 구조며 프로그램이며 한참을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듣는 척하면서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산모들 사진이 쭉 붙어 있었는데 거기 상간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죠. 저기 사실은 제가 아는 분 소개로 왔거든요. 저분요. 저 산모님이요? 저희 특실에 계셨어요. 어머님도 그럼 특실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분이 워낙 좋았다고 하셔서요. 저희 딸도 비슷하게 해주고 싶은데. 맞아요. 그 산모님은 시어머님이 진짜 다 해주셨어요. 계약도 결제도 시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하셨거든요. 오시자마자 우리 며느리 제일 좋은 방으로 달라고, 산모가 몸조리 잘못하면 평생 간다고 그러면서 밑반찬이며 과일까지 다 해서 들고 오셨어요. 요즘 그런 시어머님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챙기는 분 몇 년에 한 번 봐요. 시어머님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진짜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진짜 좋은 분이네요.
남편분이 세탁 회사를 크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 다 손이 크세요. 퇴소하실 때도 직원들 커피 다 돌리고 가셨어요. 소개까지 해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종이 가방 2개가 그거였구나 싶더라고요. 항암 주사 맞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다던 그날 아침에 상간녀를 챙기던 거였어요. 저는 상담실장이 내민 안내 책자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진짜 무너진 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것도 물론 크긴 했죠. 근데 진짜 숨이 안 쉬어졌던 건요, 남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제 회사를 자기 것처럼 소개하면서 새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매일같이 새벽 5시에 나가서 키운 회사를요, 19에 자퇴서 쓰고 손등 대어가면서 만든 그 회사를 말이에요. 저는 주차장에 내려와서 시동을 걸었다가 껐어요. 3번을 그랬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못 잡겠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에 울음이 그치고 나니까 이상하게 머리가 아주 맑아졌어요. 지금껏 안 나오던 말이 그날 처음으로 제 안에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리하자 하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랍장이 뻑뻑해서 도저히 안 열린다고 와서 좀 봐달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을 부르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제가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뭐라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앓는 소리부터 내시더군요.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오늘은 허리까지 아프다. 이게 다 약 때문이야. 어머님 좀 누워 계세요. 제가 볼게요. 서랍장은 안방에 있는 오래된 자개장이었어요. 아래 레일이 어긋나서 안 열리는 거였어요. 제가 힘을 줘서 잡아당기니까 통째로 빠져나오더라고요. 안에 든 게 바닥에 다 쏟아졌어요. 오래된 통장이랑 약봉지랑 사진 같은 것들요. 그걸 주워 담는데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으로 접혀 있었는데 다른 것들이랑 종이질이 달랐어요. 전 그걸 펼쳐봤어요.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서더라고요. 2주에 1,400만 원짜리 특실료. 그리고 보호자란에 남편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저린데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다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났어요. 얘 뭐하니? 다 됐어? 어머님, 이건 뭐예요? 여기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종이를 들어보이자 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하시던 분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시는 걸 처음 봤어요. 뭘 들고 있는 거야? 이리 줘봐. 내가 눈이 어두워서 뭐가 보이질 않는다. 어머니가 제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눈을 찡그리고 들여다보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저번에 노인정에서 누가 이런저런 서류를 한 뭉치 주길래 받아왔거든. 거기 섞여 들어왔나 보다. 남의 집 걸 내가 왜 갖고 왔을까? 아이고, 이런 건 갖고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시고 그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러고는 싱크대 옆 휴지통 뚜껑을 발로 밟아서 열고 그 안에 던져 넣으시더라고요. 됐다. 쓸데없는 것 갖고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서랍이나 마저 봐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다시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휴지통 봉투를 묶어서 밖으로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예, 아니다. 좀 조심해서 가라.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계단을 내려왔어요. 솔직히 전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붙잡을 줄 알았어요. 뭐 미안하다고 하시든 사실은 이렇다고 하시든요. 그런데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화단 옆 가로등 밑에 봉투를 내려놓고 매듭을 풀었어요. 역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저는 그 안에 손을 넣었어요. 커피 찌꺼기랑 귤 껍질 사이에 그 종이가 있더라고요. 전 그걸 꺼내서 휴지로 닦았어요. 얼룩이 조금 졌지만 글씨는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가방에 넣고 봉투를 다시 묶어서 쓰레기장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저녁을 차렸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밥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을 좀 마신 것 같았는데 많이 취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데 그날은 오히려 조용했어요. 넥타이를 풀면서 저를 힐끔 보더라고요. 오늘 엄마 집에 갔었다며? 아까 전화 왔더라고. 전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제가 나가자마자 아들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물소리에 제 목소리가 좀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서랍이 뭐 안 빠진다고 해서. 그래도 어머니 오늘은 기운 좀 있어 보이시더라. 그래? 뭐 다른 얘기는 없었고? 무슨 다른 얘기? 아니 뭐 엄마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그러면서 냉장고를 열더라고요. 물을 꺼내는 척하면서 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전 그걸 알면서도 안 돌아봤어요. 그릇을 헹구고 물기를 털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죠. 서랍에서 뭐 별거 안 나왔어? 아니 그 엄마가 옛날 서류 같은 거 아무데나 넣어놓고 나중에 없어졌다고 또 난리치실까봐. 제가 그때 돌아서서 그 사람을 봤어요. 남편은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컵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저는 행주를 널고 거실로 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채널을 계속 돌리기만 하더라고요. 뭘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 회사 명의 이제 내 앞으로 좀 돌리자.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나도 50 중반인데 아직도 이사가 뭐냐. 밖에 나가면 다 사장인데 나만 이사야. 병원 구매팀 애들도 요즘은 나를 좀 우습게 보더라고. 아니 명의만 돌리자는 거야. 어차피 우리 둘이서 계속 할 거잖아. 세금도 그게 낫대. 내가 아는 세무사가 그러더라. 어느 세무사가 그래?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야. 왜? 못 믿어? 당신은 꼭 그렇게 사람 취조하듯이 물어보더라. 그냥 한 번이라도 알았다고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못 믿겠어? 남편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전 그때 제 가방을 봤어요. 그 안쪽 주머니에 그 종이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솔직히 그걸 꺼내서 이 사람 앞에 던질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고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꺼냈다가 미리 움직이기라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억누르며 그냥 이렇게만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 진짜지? 역시 우리 마누라야. 나한텐 당신밖에 없다. 그 말에 남편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주무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뒤로 저는 한 달을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은 제가 명의 문제로 고민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살갑게 굴었고요. 저는 그 한 달 동안 뭘 했냐면요. 서류를 다 꺼내봤어요. 우리 회사 자료실의 급여 대장이 창고 한 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그 창고에 들어가서 상자를 하나하나 열었어요. 그러면서 확인한 건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저 하나고요. 지분도 전부 제 앞으로 돼 있어요. 남편은 임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고 그냥 4대 보험 가입된 근로자였어요.
이걸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명의를 돌려달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실장을 불렀어요. 실장님, 작년부터 이사 법인카드 쓴 거 우리 거래처 아닌데 결제된 거 다 뽑아줄래요? 대표님, 그건 진작에 뽑아놨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괜히 대표님이 괜찮아요. 나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거래처가 아닌 호텔이랑 백화점 결제부터 회사 자금에서 나간 돈이 6천이 넘어 있었어요. 그게 한 번에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2, 300씩 거래처 선급금이니 접대비 정산이니 하는 이름으로 2년에 걸쳐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안 걸린 거죠. 그리고 그 결제란에 찍힌 도장이 전부 제 거였어요. 제가 서류 위에 도장을 찍을 때 남편은 제 옆에서 웃고 있었을 거예요. 전 그걸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예전 거래처 사장님 따님이 기업 쪽 일을 하거든요. 그분이 서류를 한참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대표님, 이거 형사로 가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감옥 보내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받을 거 받고 줄 거 다 주고 깨끗하게 할래요. 그래서 추석 무렵에는요. 사실 다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해고 절차, 압류 신청서, 퇴직금 산정표도요. 날짜만 남아 있었죠. 제가 그날 시댁에 내려간 건 며느리 노릇을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볼 게 있어서 갔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듣고 나서 단추를 누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앞치마를 안 둘렀어요. 장도 안 봐갔고요. 그냥 빈손으로 오후에 들어갔어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시누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어?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 전은 누가 부쳐? 아니 무슨 전을 먹어요? 아픈 환자 앞에 두고 무슨 기름진 음식을 먹어요. 네? 시누이가 그렇게 당황하는 얼굴은 처음 봤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암 중이라는 사람이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전을 다 붙여놨다고 하더군요. 시동생 부부도 와 있고 남편도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저를 스치듯 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부엌에 있거나 상나르거나 구석에만 있었죠. 남편이 그때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눈치를 주는데 계속 못 본 척했어요. 며느리가 오늘 왜 이러나 하고 다들 재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절 보더니 인자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예, 내가 염치가 없는 줄 아는데 말이다. 나 한 2천만 원만 더 줘봐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오길 잘했다. 거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시동생은 휴대폰을 보는 척했어요. 시누이만 어머 하고 소리를 냈고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어디에 쓰시게요? 약이 좋은 게 있대. 보험 안 되는 거라서 그렇지. 그게 효과가 좋다고 태준이가 그래. 서방님, 거기가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 서방님이 끝까지 고개를 안 들었어요. 괜히 헛기침하며 목을 한번 가다듬더라고요. 전 그때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상 위에 올려놨어요. 반으로 접혀 있고 한쪽 귀퉁이에 얼룩이 진 종이였어요. 어머니가 그걸 알아보시더라고요. 순간 어머니 얼굴이 딱 굳는 게 보였어요. 그 굳는 순간이 참 짧았는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웠어요. 그래 봤냐? 봤으면 뭐 어쩔 건데? 어머님, 그럼 어쩌라고?
애는 이미 세상에 나왔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어머님, 그 돈은 병원비였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저 찾아와서 드린 거라고요.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놓고 말해서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뭐 갖고 왔냐? 공장 하나 있다고 했지만 그거 다 우리 태호가 다 밖에서 뛰어다녀서 커진 거 아니야? 사람이 은혜를 알면 이럴 때 한 번 눈 감아주는 거야. 남자들 다 그런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그만이야. 나도 네 시아버지 때 눈 감고 살았어. 어머님, 저는요. 그리고 나 얼마 못 산다. 어머니가 제 말까지 자르더라고요. 죽는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니? 나 눈 감을 때까지만 조용히 있어 달라는 거야. 내가 죽고 나면 그땐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땐 나도 없앨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데요.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그냥 몸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요. 어머니가 자주색 재킷을 입고 종이 가방 2개를 들고 그 상가 건물로 들어가시던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지난달 목요일 오전에 어디 가셨어요? 뭐? 병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모시고 간다니까 서방님이 챙긴다고 끝까지 혼자 가셨죠? 저 그날 어머니 뒤에 있었어요. 화장도 곱게 하시고 종이 가방 2개 들고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간 곳이 대학병원이 아니던데요. 산부인과였고 바로 그 옆이 산후조리원이었죠. 어머니 얼굴이 핏기가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누이가 제 팔을 잡고 말리는데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저 그 다음에 그 조리원에도 직접 갔어요. 상담실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다고. 우리 며느리 제일 좋은 방 달라고 했다고.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말 듣고 기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저한테 목숨 갖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서방님까지 나서서 형수님 하면서 저를 불렀는데 전 끝까지 안 돌아봤어요. 저 그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서 가져가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항암 시작은 하셨어요? 전 그 말만 믿고 드린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 여자 조리원비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러냐고요, 저한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더 있다간 울 것 같았고 저는 그 집에서 우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평생 말로 저를 눌러온 분이 그날은 입을 못 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얼마나 갔을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내 아들 새끼 살리겠다는데 그게 뭐 죄냐? 전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이제 진짜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제야 남편을 봤어요. 당신은 할 말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엔 무슨 나중에.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당신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잖아. 지금 명절인데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꼭 이래야 되냐고.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서방님이 그 틈에 끼어들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요. 이건 덮고 가시는 게 형수님한테 좋아요. 마지막에 이런 거 들추면 형수님 마음만 다쳐요. 형 믿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서방님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형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형수님, 그리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가족. 그 단어를 그 사람 입에서 들으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시누이는 옆에서 언니 하면서 제 팔을 잡고 흔들었고요. 전 그때 딱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병원비 3천만 원을 보내면서 남편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가불로 처리해서 갚기로 하고 사인을 받아뒀잖아요. 회사에서 다 하는 절차라서 그 사람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알고 도장을 찍었고요. 그게 있으니 그냥 바로 끝을 봐도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당황했는지 절 가만히 올려다보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 뭘 알겠다는 거야, 얘가? 제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부터 어머니가 직접 보세요. 뭐? 이제부터 지켜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당신도 잘 봐. 그 말만 하고 저는 신발을 신었어요. 어머니도 뭐라고 하려다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투로 말한 걸 그 집 식구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그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그날은 손이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조리원 앞에선 그렇게 떨리던 손이요. 신호에 걸려서 차가 잠깐 서 있을 때 변호사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답이 바로 오더라고요. 날짜만 정하면 된다고요. 저는 달력을 보고 25일로 보냈어요. 우리 회사 급여일이었고 매달 어머니 앞으로 돈이 나가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월급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공장에 나갔어요. 증기에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셨고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안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9시에 급여가 나갔어요. 그날 남편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였냐면요. 20년치 퇴직금이랑 마지막 달 월급 그리고 안 쓴 연차 수당까지 다 합쳐서 8천이 넘었어요. 저는 1원도 안 깎고 그대로 다 보냈어요. 실장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표님, 진짜 이대로 다 내보내요? 한 푼도 빼지 말고. 돈이 나가고 나서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몇 통씩 왔어요. 이거 뭐야? 지금 나 자르겠다는 거야? 이 돈 뭐냐고, 전화 좀 받아!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통장 화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그때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10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순서대로 다 빠져나갔어요. 회사에서 남편한테 받을 게 있었거든요.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쓴 돈이랑 회사 자금에서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돈이요. 그리고 병원비로 가불해준 3천만 원 중에 2달치만 빼고 2천 얼마가 남아 있었고요. 종이 한 장 덕분에 그건 아주 깨끗한 채권이더라고요. 그게 하나씩 나가는데 10분이 채 안 걸렸어요. 결국 남편 통장 잔액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0원이었어요. 8,900이 들어왔다 0원이 된 통장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전화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30초에 한 번씩 벨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엎어놨어요. 오후 2시쯤 되니 실장이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이사님이 정문에 오셨어요. 드리지 마세요. 이제 우리 직원 아니니까. 경비실에도 말해줘요. 저는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꺼내서 어머니 번호로 문자를 딱 한 줄 보냈어요. 어머님, 아드님 통장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휴대폰을 엎어놨어요. 저녁에 뒤집어 보니까 화면이 알림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보니 부재중 전화가 300통이 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20년 넘게 저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건 전화가 다 합쳐서 300통이나 될까 하고요. 돈 얘기 말고 그냥 밥은 먹었냐고 묻는 전화요.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공장에 나갔는데 정문 앞에 사람이 2명 있더라고요. 처음엔 어두워서 누군지도 몰랐어요. 가까이 가니까 어머니랑 남편이었어요. 어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계셨어요. 머리도 안 빗고 겉옷은 잠옷 위에 그냥 걸치신 거였고요.
남편은 며칠을 못 씻은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이 절 보고 다가오는데 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얘야. 어머니가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손이 얼음장이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지. 태호 좀 다시 넣어줘라. 응? 한 번만. 어머니가 무릎을 꺾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팔을 잡아서 못 하시게 했어요. 그건 제가 보기 싫어서요. 남편은 제 뒤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갈 데가 없다. 나 그 여자랑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정리했어. 걔 벌써 갔다니까. 내가 돈 없다니까 바로 갔다고. 그리고 그것도 실수야, 진짜.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 다 바쳤잖아. 거래처도 다 뚫고 나 없었으면 그 호텔 계약이 됐겠어? 그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제가 조금 웃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 하려면 할 수 있는 말이 아주 많았어요. 보여줄 서류도 한 뭉치였고요. 그런데 그걸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걸 보고 반성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변명을 만들어낼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새벽에 그 두 사람이랑 말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딱 3마디만 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제 회사 돈이었어요. 그리고 전 문제없이 다 지급했고요. 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시더라고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얼굴로요. 어머니가 20년 넘게 받으신 그 용돈도요. 어머니 아들이 보낸 돈 아니에요. 제 회사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병원비 3천만 원도요. 그리고 당신은, 저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20년 동안 이 회사 직원이었어요. 이름만 이사였지 나한테 월급 받는 직원. 내가 며칠 전에 준 그 돈 당신이 평생 일한 값 정확하게 쳐준 거야. 1원도 안 깎고. 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태호야, 너 사장 아니었어? 남편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아들 팔을 붙잡고 흔드는데 저는 그 광경을 그냥 봤어요. 여태 어머니가 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힘이 결국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하냐? 너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여기 어디 시어머니가 있어요?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남편도 입을 다물었고요. 그거면 됐다 싶었어요. 저는 정문 옆 쪽문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했어요. 두 분이 이제 저랑 아무 관계 아니에요. 여기 또 오시면 그땐 경찰 부를 거예요. 문을 닫고 들어와서 사무실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절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끝까지 안 돌아봤어요. 사무실에 가서 불을 켜고 창밖을 봤는데 두 사람이 한참을 거기 서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골목으로 나가더군요. 뒤에 이혼은 제가 먼저 냈어요. 남편은 처음에 재산 분할로 반을 달라고 했어요. 물론 20년 넘게 산 부부니까 아주 못 받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는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제가 하던 거였고 그 기간 내내 남편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고 그 급여는 매달 정확하게 지급됐어요. 게다가 회사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다 서류로 남아 있었고요. 결국 그 사람이 손에 쥔 건 처음에 요구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모아둔 게 저를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19살에 만난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절대 이름은 빌려주는 거 아니라던 바로 그 말이 절 살린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서방님이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요양병원으로 옮겼더라고요. 원룸에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겠죠. 뒤에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언니, 우리 사정 알면서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오죽하면 언니한테 연락했겠어.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돈 빌릴 생각 마세요. 그러고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은 들리더라고요. 예전 거래처에 자리를 알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받아줬대요. 그리고 상간녀는 아기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히 제 인생에서 제일 의미도 정리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요즘도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요.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대표이사 자리에 제 이름 하나예요. 다만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이 회사가 제 것이라는 게 이제 좀 실감이 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어머니 때문에 3년을 미뤄뒀던 자동화 건조 라인도 드디어 들였어요. 설치하는 날 그걸 한참 봤는데 어이없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혼할 때도 안 나던 눈물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것에 제 이름을 정확히 적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름은 절대로 쉽게 빌려주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란 관계로 얽혀 있더라도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